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모든 문명은 고유의 대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도가니강으로 만든 울프베르트 검을 썼습니다. 이집트인은 청동 코펫시, 일본 사무라이는 타마하간의 카타나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무기 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양날 검은 2500년 넘는 역사 속 다양한 왕조에서 여러 버전과 스타일로 발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한 젠을 만드는 것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제 스타일도 접목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이 검을 터키 트위스트 다마스커스 방식으로 단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패턴은 서로 반대로 꼬인 강철 막대를 번갈아 쌓아서 만드는데 제가 선택한 두 가지 강철은 팝스 프로컷과 1814였습니다. 팝스 프로컷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다루기가 조금 더 까다롭지만 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거 멋지네요. 이 검 제작 시 다마스커스가 실제로 정확한 칼 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터키 트위스트 다마스커스로 만든 젠지엔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검을 터키 트위스트 다마스커스 패턴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아 기분이 좋았어요. 팝스 프로컷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단조 용접에 최대한 신경 썼어요. 겉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이 옆부분 용접이 가장 중요한 단계일 거예요. 단조로에서는 바깥쪽 조각들이 안쪽 조각들보다 더 빨리 다궈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바깥쪽이 휘어지기 쉽거든요. 조각들 사이 공간이 생기면 산화가 쉬운데 이 작업이 이를 막아줘요. 제가 빌릿을 담금질 오일에 담글 때마다 댓글로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용접 부위를 보호해주거든요. 오일이 타면 얇은 그을음층이 남는데 이 그을음이 충분히 두꺼워서 산소가 층 사이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단조 용접이 항상 성공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블레이드 스미스들이 첫 가열 때 큰 빌릿을 바로 눌러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빌릿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프레스 때 강철이 완전히 용접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겹의 층이 높은 온도에서 가까이 붙어 있어요. 첫 프레스에서 너무 세게 누르면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포지앤 파이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용접 결함을 겪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참가자들이 시간에 쫓겨 빌릿을 충분히 가열하지 못해서 자주 발생해요. 빌릿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가볍게 첫 번째 단조를 하고 10분 정도 충분히 가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껏 두드려도 됩니다. 이제 용접이 잘 됐으니 빌릿을 늘릴 시간이에요. 프레스에 넣은 이 둥근 다이는 일반 크로스핀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다이들은 재료가 한 방향으로만 잘 늘어나게 해줘서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건 2인치 곱하기 2인치고 3, 4분의 1인치에서 비틀 겁니다. 이 필렛은 2피트 이상이 될 예정이라 1인치씩 늘린 후 반으로 잘라 각각 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포징 다이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 좀 거칠긴 하지만 꽤 잘 작동합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 중 하나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의 한쪽 면이 아주 끝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가 가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제 다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위에 있는 다이가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1인치로) 가는 것보다는 1과 1/4분의 1인치로 갈 거예요. 너무 길어질 것 같거든요. 빌렛 전체를 동일한 치수로 만들 수 있도록 프레스에 스톱블록을 넣었습니다. 스톱블록이 한쪽에만 있을 때도 같은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작동한 것 같아요. 제가 구입한 콜아이언 웍스는 디지털 프레스 컨트롤러도 제공하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모든 블레이드 스미스들은 그걸 사용하면 정말 최고라고 극찬하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도구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스톱블록을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건 마치 기계식 아날로그 시계와 가민 같은 디지털 시계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죠. 가민이 더 많은 기능과 쉬운 사용성을 갖췄지만 기계식 시계만의 멋진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작업장 도구는 앵글 그라인더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작업에는 앵글 그라인더가 가장 적합한 도구였습니다. 손잡이가 아직 붙어 있었고 전체 빌렛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앵글 그라인더로 손잡이를 잘라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놀랄 만큼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피를 실제로 추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반 크기의 침실에 탁구공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냐고 간단하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 대부분이 10,000개에서 1,000,000 개 정도라고 답할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답은 1,000,000 개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사의 기술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그 답에 꽤나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같은 개념이 작은 강철 조각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작업했던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강철을 너무 적게 준비한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이 빌렛이 너무 길고 얇아 트위스트와 단조 용접 후에도 강철이 충분할지 걱정됐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엔이 정말 길고 얇은 검이니까 결국엔 이 강철로 충분할 거라고 그냥 바라고 있었습니다. 빌렛을 3-4인치로 줄였으니 이제 모서리를 깎아 사각형을 팔각형으로 바꿀 차례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콜드샷 위험이 줄고 나중에 깊은 연마도 필요 없습니다. 트위스트엔 완벽한 원형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팔각형이 좋은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위스트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쪽 끝을 프레스에 고정하고 한 부분을 가열한 뒤 개조한 파이프 렌치로 돌리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건 시계 방향으로 트위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터키식 트위스트는 4개의 개별발을 서로 위에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부는 4개 쌓을 건데 왜 2개만 트위스트 하냐고 궁금할 수 있는데 발을 반으로 잘라 번갈아 쌓으면 완벽한 터키식 트위스트가 됩니다. 강철을 비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항상 놀랐습니다. 처음 2번은 꽤 쉬웠고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열을 가하다 보니 점점 극도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민시계에 따르면 제 부탄산소 최대치는 56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는 과정의 중간쯤에 정말로 기절할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가 잠깐 쉬어야 했습니다. 심박수가 168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전부 땀이에요. 물은 안 흘렸어요. 이번 터키식 트위스트의 목표는 매우 높은 트위스트 밀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 이미 트위스트한 부분을 보면 거의 나사산처럼 보이죠. 저 반쪽만 12번 트위스트했고 2 빌릿 합치면 거의 50번 트위스트한 셈이에요. 예전엔 트위스트를 충분히 안 해서 다마스커스 결과물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철을 미친 듯이 트위스트했어요. 꽤 괜찮아 보이네요. 중앙이 조금 느슨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듬을 거예요. 중앙 부분을 더 잘 다듬기 위해서 2번째 버너를 껐어요. 그래서 열을 좀 더 집중시킬 수 있었죠. 자세히 보면 덜 꼬인 부분이 가장 뜨겁고 그게 제가 원한 거예요. 꽤 고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트위스트와 빌릿 준비가 끝났으니 다음 단조 용접을 위해 다시 사각 단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소의 스톱블록으로 다시 프레싱할 때 느낀 점 중 하나는 약간 평평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완벽한 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스톱블록의 높이를 낮춰야 했어요. 여기서 정말 걱정됐던 점 중 하나는 더 얇은 스톱블록을 사용하면 작업물이 더 얇아진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단조 용접이 훨씬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땀만으로 10파운드는 빠진 것 같아요. 단조 후 잘라낼 지저분한 끝이 많았어요. 프레스와 파이프 렌치로 모두 잡을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절대 비틀리지 않아요. 그건 자르는 게 아니에요. 빌렛을 천천히 식혔지만 팝스프로커 끝은 밴드소로 자르기엔 여전히 너무 단단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운이 좋게도 이건 제가 작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강철이 얇아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이 빌릿의 중심부는 아마도 밴드소로 자를 만큼 충분히 부드러웠겠지만 이미 바이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앵글 그라인더로 반으로 자르기로 했어요. 빌릿을 이렇게 쌓을지 아니면 이렇게 쌓을지 결정하는데 창피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건 사실 두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빌릿을 뒤집기만 하면 돼요. 면을 깨끗이 연마하려고 보먼트 메탈웍스의 표면 연마 어태치먼트를 선택했습니다. 더 빠른 도구도 많았지만 저는 평평한 표면이 꼭 필요했어요. 표면 연막이나 샌딩 벨트 어태치먼트를 쓸 때 새 벨트는 쓰고 싶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새 벨트를 쓰면 벨트가 금방 망가지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새 벨트를 쓴다고 해서 마감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연마기는 벨트의 평평함과 하단 휠에 의존합니다. 새 벨트로 벨트 폭보다 좁은 물건을 연마하면 입자가 고르게 닳지 않아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제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고 용접부 결함도 없습니다. 강철처럼 깨끗하게 꼬였어요. 하나가 조금 더 높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바이스보다 클램프 사용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조각이 옆 조각과 중심이 맞춰져 한쪽 면만 평평한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지 용접을 하기 전 계획은 이 빌릿의 모든 이음새를 기본적으로 금속 불활성, 가스 용접으로 모두 용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조금 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 빌릿을 꼬고 준비하는 데 들어간 모든 시간이 이 포지 용접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음새를 추가로 용접하는 것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용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용접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용접해보고 빌렛의 스트레스가 크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더 많이 점용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용접을 끝냈는데 그제야 6개의 이음새 중 하나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실제로는 거의 30분이나 걸렸어요. 손이 아팠고 손가락에 쥐가 났으며 금속 불활성 가스 용접기도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빌렛이 완전히 보호되어 단조 용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세상에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뜨거운 증기군요. 단조 용접 과정에서 칼날 폭과 두께를 더 얇게 만들 예정이라 먼저 용접 부위가 평평하게 연마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종 작품에 금속 불활성 가스 용접이 섞이지 않게 해서 단조 작업 시 용접 부위가 깊이 눌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빌렛은 이미 용접되었고 무산소 환경에서 단조 용접도 가능했지만 저는 오일에 담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도 없고 용접 부위에서 보이지 않는 틈새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단조 용접을 고정하기 위해 첫 번째 빌렛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가볍게 첫 번째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략 10분 정도 단조로에 그냥 두었습니다. 빌렛이 너무 높고 좁아 세게 누르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블레이드 스미싱을 시작한 계기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만든 여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단검을 단조하는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대장장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대장장이 영상을 정주행했고 결국 스스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해서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와 홈디포에서 숯과 벽돌을 사고 누나 헤어드라이어로 첫 단조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고 대장장이 일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며 숯을 산더미처럼 태우고 여기저기 그을음을 묻히곤 했습니다. 3년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제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프로판 대장간과 좋은 패팅하우스 모루 같은 것들을 사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대장장이 기본기를 연습하는 데 보냈고 셀 수 없이 많은 잎사귀를 단조하며 손가락에 정말 심한 물집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망치 컨트롤이 향상되어 칼 제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고객들에게 셰프 나이프를 만들고 판매했으며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 일을 전업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는 취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제 대학 2학년 시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포지앤파이어의 캐스팅 에이전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받았습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답장을 했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인터뷰 끝에 프로그램 측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클래식한 니인 에피소드에 참가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포지의 검투사라는 새로운 이벤트에 모든 걸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1대1 대결에서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가는 킹 오브 더 테이블 방식이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도전하거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검투사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참가한 8번의 모든 대결에서 이겼고 $50,000의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작업장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다마스커스 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얻었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유튜브 영상도 만들지 전업으로 삼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매일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끼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젠지안의 길이는 팔길이, 즉 손끝에서 어깨까지와 같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제 체형과 치수에 맞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 어깨 중심까지 약 28.5인치 정도 됩니다. 사실 꽤 길지만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정확한 길입니다. 날 길이가 28.5인치라서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것 중에서 가장 긴 칼날이 될 겁니다. 이전엔 슈스위로 25.5인치가 가장 길었는데 이번엔 23인치 더 깁니다. 대부분 복잡하지 않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칼날이 제 열처리 오븐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지아는 카타나보다 탕이 짧아 오븐에 넣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게 우리 빌릿의 끝부분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끝부분을 단조하면 모든 선이 끝부분으로 모여 보일 겁니다. 멋져 보여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할 일은 저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 조각을 잘라낼 겁니다. 이 부분들이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각들을 단조 용접해서 끝부분이 저런 쓰레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게 만들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멋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마스커스 무늬가 칼날의 윤곽을 따라가고 모든 꼬임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무늬가 모여 멋지게 보일 거예요. 방금 설명한 건 PC 마우스 용접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조 용접보다 훨씬 복잡해요. 준비 없이 해야 해서요. 사실상 망치로 두드려서 손으로 단조 용접을 해야 해요. 저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꽤 자신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봤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어요. 대부분 차가운 강철엔 플럭스가 잘 붙지 않으니 플럭스가 붙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할 거예요. 끝에 펀치 오일을 바릅니다. 효과가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거 천재적인 아이디어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이 두 부분을 용접할 때마다 전체에 플럭스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플럭스는 녹아 유리막을 만들어 산소가 강철에 닿지 않게 합니다. 저는 플럭스를 단조 용접 수리에만 쓴다고 하지만 이런 단조 용접엔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쓰는 플럭스는 그냥 평범한 붕사입니다. 세탁할 때 쓰는 그 붕사 말이죠. 끝부분만 닦고 제대로 안 닿아요. 왜 그럴까요? 닫혀라 젠장. 제가 물고기 입 모양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너무 얇게 잘라서 각도가 너무 둔각이 된 것 같아요. 끝부분을 완전히 닫으려고 여러 방법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크로스핀도 써보고 각도도 더 얕게 해봤지만 완전히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할 때 해결하고 끝부분을 조금 포기했어요. 팁을 용접한 후엔 단조 과정이 아주 간단했어요. 탕을 늘리고 블레이드를 원하는 길이로 뽑으면 됐어요. 베벨을 단조할 필요가 없었던 건 터키쉬 트위스트가 독특한 다마스커스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은 연마할수록 무늬가 변하는 드문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대각선 줄무늬에서 별 모양으로 변해요. 전 그 별들이 제 칼날 끝에 오길 바랐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베벨을 연마하는 것보다 단조로 만드는 게 훨씬 시간이 덜 걸려요. 지금은 탱크가 꽤 짧아요. 나중에 손으로 더 늘릴 거예요. 일단 지금은 젠지엔의 핵심 특징은 폭과 두께가 점진적으로 얇아지는 테이퍼입니다. 온라인에서 본 대부분은 폭이 1.5인치에서 1인치로 두께는 0.25인치보다 약간 두꺼운 것에서 0.15인치까지 점점 얇아졌습니다. 나머지 단조 작업을 하면서 그 치수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고 본질적으로 나머지 단조 과정에서는 두께를 맞추기 위해 칼날을 얇게 만들고 칼날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스물여덟 하고 반입니다. 칼날 길이를 맞췄으니 이제 탕을 완성하고 모든 것이 곧은지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1650도에서) 노멀라이징 7000 맞지? 나는 이 블레이드를 노멀라이징할 온도를 1084 열처리 시트에 따라 선택했어. 팝스 프로컷은 1084보다 넓은 온도에서 열처리 가능해. 1084 온도 사용도 문제없어. 노멀라이징의 이유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는 반복하는 기분이 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단계라서 다시 한번 말해야겠어. 단조 작업을 마친 직후에 블레이드 속 강철은 상태가 꽤 안 좋아. 강철 속 결정립이 꽤 크고 탄소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저기 응력이 가득해. 3번의 노멀라이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담금질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좋아. 연마 작업을 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먼저 확인해야겠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 검의 최종 무게는 약 1.5파운드에서 2파운드 정도가 될 텐데 그 말은 이 안에 검이 3자루나 들어있다는 뜻이야. 이거 진짜 미친 거지. 내가 강철이 부족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예측이 틀렸고 이제 5파운드 가까운 칼날을 다뤄야 해. 하지만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야. 이 시점에선 강철이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낫거든. 산화물을 제거했으니 이제 칼날 끝을 다뤄야 해. PC 마우스의 맨 끝부분이 제대로 단조 용접되지 않아서 이걸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갈아내는 거였어. 결국 전체 길이에서 약 1/4인치만 잘라내면 됐고 막대들도 끝에서 잘 만났어. 가볍게 프로파일 연마를 조금 한 후 이제 이 조각의 양쪽에서 많은 재료를 깎아내야 했고 그 작업에 가장 좋은 도구는 사실 내 서피스 그라인딩 어태치먼트야. 어태치먼트 길이보다 긴 물건을 서피스 그라인딩하는 게 어색했지만 실제로는 금방 끝났어. 전체 두께가 같진 않을 것 같아. 길어서 그라인딩 어태치먼트에 토크가 걸릴 수도 있었지. 그래도 두께 충분하고 담금질 전이라 감수할 만했어. 이제 담금질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어. 그 말은 플랫플래틴으로 평면을 좀 더 다듬고
모든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해서 담금질할 때 블레이드가 금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지. 좋아, 다시 한번 1500도에서 오스테나이트화 할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더 안전하게 하려면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게 좋지만 프로컷과 1814가 있으니 1500도가 적당해. 담금질 후 칼날 휨이 걱정돼서 다른 블레이드 스미스들처럼 담금질 직후 칼날을 나무 두 조각 사이에 끼워 고정해 보기로 했어.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 좋아, 잘 봐. 들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들려? 뭔가 부서지는 소리야. 나무면 좋겠어. 이제 가마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담금질하러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좋아, 1시간 정도 지났고 지금 가마 온도는 357도야. 제발 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아, 금이 안 보여. 세상에, 저것 좀 봐. 전체적으로 꽤 고다요. 끝부분이 약간 아래로 휘었는데 나무 자체가 조금 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네. 그래, 전혀 닿지 않고 있어. 클램핑이 나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 이제 템퍼에 넣자. 쉽지. 그래도 퀸칭은 꽤 잘 됐어. 칼날도 단단했고 거의 곧았지. 이제 마지막 연마를 하고 많은 재료를 깎아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이걸 곧게 펴는 것뿐이었어. 하기 전에 탈탄층을 다 갈아내야 했어. 이 검을 펴기 위해 내가 믿는 카바이드 볼핀 해머를 쓰려 했어.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내 강철이 약 60 러크웰 경도, 텅스텐 카바이드는 평균 80 러크웰 경도이기 때문이야. 이 말은 망치로 두드릴 때마다 자국이 생겨 표면적이 늘어나 칼날이 반대쪽으로 휜다는 뜻이야. 이 방법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누가 됐든 확실히 천재야. 최종 연마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새 36방 벨트를 장착하고 바로 재료를 거칠게 깎아내기 시작했어. 벨트가 날카롭고 강철이 단단해서 불꽃에 많은 에너지가 실렸어. 실제로 집진기에 불이 붙었어. 이 말은 집진기를 못 쓰고 예전처럼 물 양동이를 써야 한다는 의미였어. 이렇게 되면 작업장의 먼지는 좀 더 날렸지만 그래도 모든 게 불타진 않았다. 최근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 지난 영상에서 드디어 내 인스타그램을 홍보했거든. 화면에 QR코드도 띄우고 다 했는데 그때 내가 섀도우밴을 당하고 있었거든. 내 이름을 검색해도 팔로우하지 않으면 내 계정을 못 찾는다는 걸 알았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올린 다음 날 내 계정에 다시 초록색 체크 표시가 생겼고 섀도우밴도 풀렸어. 그 이후로 하루에 한 번씩은 너 섀도우밴 아니야? 내 계정 잘 찾을 수 있었어 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그게 좀 웃긴 것 같아. 1시간 열심히 갈았으니 얼마나 깎였는지 보자. 0.5파운드 정도야. 나는 베벨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3파운드나 그 이하가 되길 원해. 왜냐하면 그러면 대략 절반 정도의 무게를 깎아낼 거고 그러면 1.5파운드가 될 거야. 전통적으로 젠지엔, 은중앙 능선이 있는 이중 볼록 그라인드를 썼지만 나는 다르게 해볼 거야. 내 칼날이 다마스커스라 애칭해야 해서 제로 그라인드를 못해. 그러면 애칭이 나를 파먹고 결국 2차 날을 따로 세워야 해. 귀찮아서 이 칼날엔 플랫 그라인드와 다이아몬드 그라인드만 넣을 거야. 플랫 다이아몬드 그라인드를 하면 재료의 절반을 깎아 칼날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칼날의 목표 무게는 약 1.5파운드였고 베벨링 전에는 3파운드를 원했어.
그거 정말 오래 걸렸어. 정확히 3파운드야. 요하비. 가드 바로 위가 0.284야. 원했던 것보다 좀 크지만 괜찮아. 중간에서는 0.276까지 내려가고 맨 끝에서는 0.212이야. 꽤 괜찮고 더 균형 잡힌 느낌이야. 이제 훨씬 더 다루기 쉬워졌어. 칼날 중앙에선 긋는데 15분 썼지만 점점 얇아져서 의미 없었어.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안 보여줄게. 중앙 능선을 연마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연마가 거의 끝나기 전까지는 능선이 실제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최대한 잘 설명해 볼게. 이게 지금 내 칼날의 단면이고 이게 내가 목표로 하는 단면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실수를 해. 하지만 네가 진짜로 해야 하는 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능선을 너무 일찍 만들면 최종 능선이 흔들리고 고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마지막에 남겨두면 마지막으로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누구에게 이 트릭을 배웠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요령은 끝부분을 마지막에 남기는 거야. 팁은 중앙 능선이 있는 검에서 연마하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야. 마지막에 남기면 베벨 가이드라인이 생겨. 물론 연마하는 동안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연마할 때는 뭐든지 다 이상해 보여.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멋지게 보이기 시작하지. 와, 저거 중심 안 맞아 보여도 사실 맞아. 이 검을 조사하며 진짜 탕의 모습을 알아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 구글에서 여러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장식이 달린 완성된 검 사진만 찾았어. 그리고 아래가 안 보여서 이 검은 ABS 스타일 탕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 많은 분들이 ABS와 관련 없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칼날로 이어지는 플런지 라인이 있는 네모난 단면 탕을 의미해. 전통적인 방식인지 몰랐고 지침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내 경험상 플런지 그라인드는 두 가지 주요 스타일이 있어. 첫째는 라운드 플런지 그라인드야. 이건 미적으로도 좋고 손에 쥐었을 때 느낌도 좋아. 그리고 제작자들이 이걸 만들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기술은 카일 로이어의 워터폴 플래틴 기법이다. 이 기술은 배우기 쉽고 결과도 좋아. 두 번째는 90도 플런지 그라인드 스타일이야. 조금 까다롭지만 잘 만들면 멋져 보여. 로드리고 스트레도와 디노 톰프랑코 같은 마스터 스미스들이 이 방식을 칼날에 사용해. 나도 이 스타일을 선호하고 모두가 둥근 플런지 라인을 할 때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스타일은 칼날이 덜 연마됐거나 아주 얇으면 작업이 정말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나는 칼날로 돌아가 모든 걸 정리하고 미디얼 리지를 연마한 뒤 플런지 부분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어.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해. 최종 연마 전 조금 더 다듬어야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는 된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이 직선 플런지 라인이 정말 안 좋아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보고 싶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된다면 멋질 것 같아. 그거 꽤 안 좋아 보이네. 내 플런지 라인 안 좋아 보여. 그걸 고치는 방법은 카바이드 버로 수작업 갈아내는 것뿐인 것 같아. 나는 해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하는 건 봤어. 이게 망칠 확률이 꽤 높아. 확률이 내가 원한 것보다 높아. 와, 이거 엉망이야.
나는 중국 지엔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칼날은 여전히 무겁고 무게가 두꺼운 탕 부분에 집중돼 있어. 그리고 지금 내 플런지 작업이 정말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카타나의 베벨이 탕까지 이어지듯 나도 이 베벨을 탕까지 이어가려 해. 사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저는 연마 실력에 자부심이 있지만 이 플런지 그라인드에서 진 건 꽤 낙담스러웠어요. 이번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형 탱에는 무게가 많이 실려 있었는데 탱을 다이아몬드 단면으로 연마함으로써 그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서 사각형 ABS 스타일 탱으로 했으면 불가능했을 멋진 장식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 플런지 라인 작업에 실패해 이 방식을 선택한 게 오히려 기쁩니다. 그라인딩이 만족스러우면 블레이드를 손 샌딩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 쓰는 벨트는 A45 트리작트 벨트로 손 샌딩 후 마지막 스크래치 제거에 가장 좋은 벨트 중 하나입니다. 꽤 괜찮네요. 좋아요. 이제 이 최종 블레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1.5파운드, 1파운드 8.8온스네요. 꽤 괜찮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장식이 다 달렸을 때 이건 무거운 편에 속하는 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가벼운데도 그렇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제 앞으로 10시간 동안 이걸 사포로 문질러야 할 시간이네요. 야 친구, 이거 냄새 맡아볼래? 괜찮다고 생각해? 알겠어. 왜 이렇게 길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손으로 사포질하는 장비가 가장 정교한 장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맞춤 제작된 2곱하기4 목재를 대략 2피트 길이로 정확하게 잘라서 만든 거야. 그리고 혹시 인테그럴 볼스터가 있는 걸 손으로 사포질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무작위로 홈도 정성스럽게 파놨어. 손으로 사포질하는 정확한 목표를 설명해야 한다면 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여기서 칼날을 연마해 에칭 작업을 준비하는 거야.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곧게 다듬고 싶어서 파일로 끝부분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썼어. 나이프 제작에서 이 단계가 가장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단계가 단연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기도 해. 블레이드를 에칭할 때 에칭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블레이드에 낸 마감의 품질이야. 이 기계 마감 상태로 바로 에칭에 들어가면 저 대각선 방향에 긁힌 자국들이 전부 보이게 될 거야. 패턴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패턴 자체보다 긁힌 자국에 시선이 가게 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겠지. 이거는 내가 평소에 손으로 연마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두 구역으로 나눠서 작업해야 했어. 220방, 400방 거친 사포로 작업할 땐 상관없었어. 어차피 이게 최종 마감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600방 사포로 전체의 긁힘 자국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 다행히 그 작업은 에칭 직전에 할 예정이라 미래에 내가 해결할 일이었어. 나를 220방 사포로 연마하는 작업을 끝내고 400방 사포로 넘어갈 때 나는 대각선 방향으로 연마하는 방식으로 바꿨어. 이렇게 하면 220방 사포 긁힘 자국이 모두 없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220방 사포로 생긴 긁힘 자국이 600방 마감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야. 400방 사포질 후 칼날에 플루이드 필름을 뿌렸다.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피팅 작업을 하는 동안 칼날이 녹슬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칼날에 흠집이 나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칼날 전체를 이 초록색 마스킹 테이프로 감쌌어. 칼날에 깊은 흠집이 나면 600방 사포로 다시 없애야 해서 정말 짜증날 거야. 몇몇 젠젠에는 퉁커우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 카타나의 하바키와 비슷해. 나는 내 것이 이렇게 보이길 원해. 양쪽에 돌출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건 더 복잡한 구조야. 결국 나는 부품 두 개만 필요해. 이렇게 생긴 것들이지.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 맞는 수액이 두 개도 필요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알겠어. 방금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두 개의 별도 조각 대신 이렇게 생긴 한 조각을 만들면 돼. 여기 이 쐐기들을 만들고 나면 이 부분에 재료를 갈아내면 돼. 그리고 재료를 갈아낼 수 있어. 기본적으로 하바키처럼 감싸고 두 개의 쐐기를 만드는 거네. 응, 알겠어. 이 바보는 그게 쉬운 줄만 알았지. 나는
내 칼날의 2배 너비, 8인치 두께의 황동을 잘라내고 구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작업을 바이스에 고정하고 망치로 했지만 구부러지는 부분에 날카로운 코너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았어. 나는 작업을 쉽게 하려고 자주 풀림 처리하고 칼날 단면을 스텐실처럼 재현해 사용했어. 처음엔 효과 있어 보였지만 재료를 적게 잘라 다시 시작해야 했어.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재료로 다시 시작해서 첫 번째와 같은 단계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칼날 자체에 대고 두드리면서 최종 형태로 성형하기 시작했어. 일본식 작품에서 구리 하바키로 여러 번 작업해 쉬울 줄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 구분 반대편이 자꾸 들어 칼날에 안 닿았어. 나는 더 많이 풀림 처리하고 두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가끔 풀림 처리 과정에서 전체가 닫혀버려서 다시 열고 전체 굽히기 과정을 반복해야 했어. 나는 망치질하고 풀림 처리하고 또 망치질하고 더 자주 풀림 처리를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포기했어. 내가 할 일은 이 아이디어로 돌아가는 거야. 생각해보니 이게 저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두 조각을 꺼내 구부리고 쐐기를 만든 뒤 납땜하고 잘 되길 바랄 거야. 이건 시간을 절약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중 하나였는데 결국 둘 다 이루지 못했어.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소량의 황동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내가 낭비한 건 시간뿐이었어. 정확히 같은 크기의 황동 2조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2조각을 순간 접착제로 붙였고 실제로 2개를 함께 가공하기로 했어. 나는 퉁코우가 양쪽 다 같아 보이길 원했고 이게 좋은 시작 방법 같았어. 아까 화이트보드에 그린 디자인에서 가운데를 적당히 갈아내면 구부리기 쉬울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 프로필을 바로 완성하지 않았어. 사실 바로 그 조각들을 구부리는 게 엄청 무서워서 다른 걸 하기로 하고 그 작은 쐐기들 작업부터 하기로 했어. 이 쐐기는 크기가 완벽해야 해. 트윙클을 잡는데 꼭 필요해. 쐐기가 너무 크면 트윙클과 블레이드 사이에 틈이 생기고 황동 조각이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여러 번 갈고 싶지 않았다. 간단한 수학 문제를 화이트보드에서 복잡하게 풀다 시간이 더 걸렸어.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보려면 프레임별로 보면 되지만 지금은 연마 작업하자. 알겠어. 저 선까지 베벨 연마해야 해. 황동은 구리합금이라 연마하면 금방 뜨거워져. 물을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어. 그라인더에 오래 두면 물이 끓기 시작해. 좋아. 이제 이게 칼날과 거의 똑같거나 아주 비슷한 단면이 됐을 거야. 그리고 이 조각들은 바로 여기 이 빈 공간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걸 잘라내고 바깥쪽 조각들을 구부린 다음에 이거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납땜하는 거야. 그럼 위에 잘 맞을 거야. 나는 수학 실력에 자신이 있어서 이 쐐기들을 자르면 거의 완벽하게 맞을 거라 확신했어. 하지만 내 수학 실력은 내가 실제로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했어. 밴드소로 시작했을 때 쐐기들은 거의 완벽했지만 조금 넓어서 디스크 샌더로 더 줄였어. 쐐기를 맞춘 후 앞면 조각을 구부릴 차례였지만 구부리면 다듬기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최종 형태로 다듬었어. 디자인을 더 단순하게 하나의 큰 곡선만 만들기로 했어. 2개를 대칭으로 만들기는 너무 어려웠어. 좋아, 이제 구부러지고 있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아직 아니야. 더 구부려야 해. 조금만 더. 이제 거의 완벽해. 한 가지 문제만 있어. 중앙 아래에 약간의 틈이 있는데 완전히 평평하지 않아서 그래. 돔 형태거든. 이건 갑옷 제작자 수준이야. 나는 아니지만.
아, 저거 뜨겁네. 저거 꽤 섹시하네. 오, 그래. 알겠어. 아, 납땜하기 전에 이걸 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사를 사용하는 것 같아. 오 마이 갓. 아, 가자. 저거 봐. 완벽한 단면이야.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 여기 플럭스가 좀 들어가 있네. 어서. 터치윙. 한 번 더. 예. 아야. 좋아. 사실 꽤 잘 된 것 같아. 아래쪽에 납이 조금 남아서 갈아내야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걸 떼어낸 다음에도 잘 붙어 있는지야. 이제 하나로 단단해진 느낌이야. 결과가 마음에 들어 신났지만 탕에 맞게 남은 납을 조금 더 갈아내야 했다. 납을 너무 많이 써서 칼날에 완전히 안 끼워지는 부분이 있었어. 카바이드 스크라이버로 최대한 많이 긁어냈어. 끝나고 칼날에 끼운 뒤 남는 폭을 갈아냈어. 탱에 제대로 맞을지 몰라서 약간 넓게 남겨뒀어. 이렇게 하면 나머지 칼날과 완벽하게 정렬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는 그라인더로 평면을 정리했어. 납땜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여서 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거든. 일단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부품들 작업을 시작할게. 제가 알게 된 건 지안젠 가드는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시대를 가더라도 다양한 스타일의 가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가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칼날 곡선을 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 부분 만들기가 더 어려워져요. 저도 줄질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디자인은 일종의 역방향 조개 껍데기 모양, 뭐라고 부르든 그런 형태로 하고 싶어요. 조개 껍데기 여러 개를 만들고 손잡이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1인치보다 길지 않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황동이 워낙 무겁기 때문이죠. 손잡이 끝도 비슷하게 하고 싶지만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손잡이 아이디어가 생겼으니 재료를 잘라 탱크에 끼우겠습니다. 제가 가드를 1인치보다 높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황동을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 황동은 정말 밀도가 높거든요. 이제 가드에 슬롯을 만드는 일은 슬롯을 밀링하거나 단순히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것만큼 쉽지 않을 거예요. 제 탕은 다이아몬드 모양이었기 때문에 중앙에 큰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더 작은 엔드밀로 중심에서 아주 정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밀링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손으로 줄질을 해야 했죠. 이게 1인치 두께의 황동이라서 줄질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링할 때 꽤 정확한 치수를 찾으려고 했죠. 프레시션 매튜스 밀링기를 산 지 약 10개월 정도 됐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구매 중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한다고 해서 내가 작업하는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시간 절약 덕분에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작은 디테일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고 동시에 제 몸의 부담도 줄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 작업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기로 결정한 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됐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줄이 있는 거예요.
황동은 줄질이 쉬워서 좋아요. 여기 오래 있진 않았고 50분 만에 4면 중 1면은 거의 끝냈어요. 느려 보여도 사실 빠릅니다. 저걸 보세요. 그게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 대략 절반 정도네요. 알겠어요. 좋아요. 기본적으로 맞네요. 이렇게 빨리 맞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멋진 효과를 위해 텅커울을 가드 안에 파묻고 싶어 가장 큰 엔드밀로 가드에 10cm 깊이 슬롯을 밀링했어요. 많은 역사적 작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도 제 작품에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멋지다. 저거 봐. 완벽하게 밀링된 채널 같아. 그리고 이제 하바키가 가드에 삽입됩니다. 덕분에 탕이 더 많아져서 정말 일석이조야. 세상에 저거 봐. 이제 가드가 사실상 완전히 맞춰지고 모양을 잡을 준비가 되었으니 손잡이 블록을 맞추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손잡이에 쓰기로 한 나무는 호주산 링드키지입니다. 이 나무는 단단하고 아름다우며 제가 고른 짙은 갈색 나무와 잘 어울립니다. 제가 자른 나무 조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길이가 꽤 길다는 것입니다. 약 5인치 정도 되죠. 사실 너무 길어서 제 탕이 끝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첫째로 온라인에서 본 거의 모든 젠지엔 검은 손잡이 길이가 꽤 길었습니다. 이것들을 바이킹검 같은 것과 비교해보면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전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손잡이를 꽤 길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폼멜 부착은 연강 조각을 용접하고 나사산을 내어 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4분의 1인치 엔드밀의 모습입니다. 길이가 5인치인 손잡이 블록에는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리콜에게서 왔습니다. 저거 좀 보세요. 이건 드릴비트보다 손잡이 블록 밀링을 쉽게 도와줘요. 드릴비트로는 밀링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가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작업입니다. 이 10cm 엔드밀은 제가 이미 뚫어놓은 중앙 구멍보다 훨씬 작아서 슬롯을 좀 더 쉽게 파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문제는 작업 중 소리가 매우 끔찍하게 들렸다는 점이에요. 엔드밀이 곧 부러질 것 같아 새로 사야 할지 걱정됐어요. 이 손잡이의 슬롯은 가드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계획대로 맞추려 했거든요. 손잡이 블록이 탕에 꼭 맞길 바랐지만 줄이나 브로치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맞춰볼게요. 꽤 괜찮네요. 이제 1인치만 더 맞추면 돼요.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 마술을 하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5분이면 끝났어야 할 작업이 이제 1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좋아요. 퉁코 경비원 광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드디어 내 탕 끝에 강철을 용접할 시간이야. 내 탕 끝과 용접할 작은 강철 조각에 짧은 테이퍼를 갈아내면 용접이 완전히 침투할 수 있어. 이 방식 제작 때 630이 나사산을 썼었어. 완벽히 작동했지만 큰 검엔 더 두꺼운 게 필요해. 내가 4분의 1, 20 나사산을 고른 이유는 내 탭과 다이 세트 중 가장 컸기 때문이고 4분의 1, 20 나사산을 만들려면 연강을 약 0.24인치로 연마해야 했어. 사실 내 탕 끝에 나사산을 내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다. 조던 라모스, 세일럼 스트라우브 등은 탕 끝에 볼트를 납땜에 붙이기도 해.
그들 방식이 더 빠르고 튼튼하지만 나는 산소 프로판 토치나 브레이징 지식이 없어 당분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좋아, 잘 되길 바란다. 이게 내가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워.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좋아,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 내가 정말 대견해. 나사산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폼멜 작업을 시작할 거야. 내 생각에 폼멜은 실제로 검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폼멜이 전체 균형을 잡아주고 검을 휘두르기 쉽게 해주거든. 이번 폼멜 아이디어는 구멍을 뚫고 나사산을 내어 폼멜을 돌려 끼워 모든 부품을 고정하는 것이었어.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좋아 보였는데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눈치챘겠지만 내 폼멜은 원형이 아니야. 이 말은 모든 걸 정확히 맞추기 어렵고 분해식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나도 그때 이걸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미래의 제시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말았어. 야, 좋아, 이제 주요 부품은 다 준비된 것 같아. 이제 모든 걸 조립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끝까지 내려가는지 보자. 안 되면 나사를 더 짧게 잘라야 해. 왜 기울어져 있지? 그리고 왜 이제는 안 기울어져 있지? 뭐지? 이거 맞추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침구 놓기엔 충분해. 탕에 베딩을 한다는 건 내 핸들 블록이 탕에 맞지만 틈이 많다는 뜻이야. 베딩은 에폭시로 틈을 메워 핸들 블록이 탕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주는 거야. 이걸 하려면 서로 붙으면 안 되는 모든 부분에 바셀린을 발라줘. 즉, 핸들 블록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바셀린을 바르는 거지. 그 다음 에폭시로 붙인 다음 에폭시가 끈적거리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굳기 전 바로 그때 분리해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리할 수 있고 에폭시가 탱 형태도 유지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4시간이나 4시간 반 기다렸다가 돌아와서 봉인을 다시 여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 진짜 최악이야. 세상에 이거 정말 최악이야. 상태를 확인하려고 와서 분리해 보려고 했는데 붙어버렸어. 분리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안 끼워져.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점점 더 엉켜서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그리고 손잡이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아. 완전히 끼우지 못하면 스페이서를 넣어야겠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아.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진짜 짜증난다. 공사 안 했어야 했어. 이건 정말 튼튼해서 아무것도 못 부술 거야. 틈도 거의 없어. 혼자 두는 게 무서워. 1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이걸 못 대면 어떡하지? 좋아, 한 번 더 분해해서 탕에 뭘 발랐는지 하나 더 바르고 다시 조립할 거야. 그리고 그걸로 마무리할게. 여기서 멈출게. 1시간마다 확인하고 그냥 분해할 거야. 이거 정말 바보 같아. 세상에. 좋아, 인정할게. 좀 혼란스러웠지? 이제 좀 더 평화로운 걸로 넘어가자. 바로 칼집이야. 좋아, 칼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거야. 이건 카탈록스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멕시코 흑단이라고도 해. 이 곱슬거림은 톱 자국이고 나무에 원래 있던 거야. 한 번만 광을 내도 정말 멋질 것 같아. 이 판자 근처 우드워커 소스에서 샀어. 직원들이 문이 좋은 부분을 잘라줄 만큼 친절해. 근처에 살고 좋은 목재에 필요하면 꼭 가봐. 좋아, 좀 더 깊게 파야 여유 공간이 생겨. 그래서 여기까지 다 파낼 거야. 그리고 테이프가 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게 파낼 거야. 좋아, 잘 되길 바란다. 보시다시피 저는 칼집의 모든 재료를 제거하기 위해 라우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게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저도 밀링 머신이 있지만 그것도 이 작업에 쓸 수 있었겠지만 기계에 나무 조각이 잔뜩 묻는 게 싫었고 실제로 라우터보다 더 느렸을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라이오비 라우터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저는 정말 어렵게 작업했었죠.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라우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이오비 라우터였습니다. 작업은 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절삭 깊이가 계속 변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 좋은 작업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라우터가 너무 가벼워서 고정하려다 손목이 자주 아팠어요. 세세 프로젝트에 이 라우터를 써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어요. 이 제품은 마키타 유선 라우터로 더 좋습니다. 깊이 조절 메커니즘이 좀 별로라는 점만 빼면 정말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카탄에서처럼 퉁코의 역할은 칼날을 사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손으로 구멍을 뚫기 전 퉁코의 형태를 먼저 다듬었습니다. 좋아, 끌로 자를 수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야. 저는 제 끌이 아예 못 파고들 거라 예상했어요. 참고로 제가 쓴 나무의 장카 경도는 약 3600이고 히코리 나무는 약 1800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예전에 저는 포플러라는 훨씬 더 부드러운 나무로 다른 사야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나무의 장카 경도는 5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조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모든 조사를 했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라우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전부 손으로 조각했더라면 아마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퉁커우, 즉 하바키의 개념을 누가 처음 고안했는지 생각하며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카타나의 역사는 10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이른 것은 서기 900년경에 등장했습니다. 젠제는 그보다도 1500년이나 더 앞선 기원전 500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중국의 대장장이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고안해냈고 그것이 어떻게든 일본으로 전해져서 다른 스타일의 검으로 변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대장장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조립 중인데 테이프가 칼날에 두께를 더했다면 흠집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입니다. 오, 걸렸어요. 하박기 전에 칼날이 넓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장식 모두 끼워서 한번 볼까요? 좋아요. 그래, 꽤 멋져 보이네. 끝까지 잘 들어가. 거기까지 들어가고 끝까지 넣으려면 더 밀어 넣어야 해. 그게 내가 원해. 이제 두 사야 반쪽이 완벽히 다듬어져 서로 붙일 차례다. 이걸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쓸지 에폭시를 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재 가게 직원이 진짜 강도를 원한다면 에폭시가 아마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쓰는 에폭시는 항상 사용하는 G플렉스 웨스트 시스템으로 24시간 경화되고 접착 강화제가 포함돼. 이게 여기 들어가. 그래. 정말 다정하네.
달콤한 승리다. 좋아, 24시간이 지났어. 이제 풀 시간이다. 이런. 이게 조립의 주요 부품이고 이제는 다듬고 예쁘게 만들면 돼요. 제가 가장 먼저 다듬기로 한 부품은 손잡이 블록 자체였어요. 완전히 다듬는 건 아니고 그냥 윤곽만 잡으려고 했죠. 제 가드와 폼멜 모두 이 손잡이 블록에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이걸 다듬고 나서 그에 맞춰 나머지 부품들도 윤곽을 잡는 게 합리적이었어요. 이제 전통적인 젠지엔 손잡이를 보면 아마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길쭉한 원통형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구조로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두 번째 스타일은 좀 더 평평하고 타원형에 가까운 손잡이로 아까 제가 대충 그린 스케치와 더 비슷해요. 추가된 두께는 한 손 사용이 많아 제어력 향상을 위해 적용된 것 같아요. 손잡이 블록 프로파일링 후 가드 작업을 시작했지만 연마 중에도 손잡이 디자인에 계속 고민이 들었어요. 처음엔 가드와 폼멜의 가립이 무늬를 스케치했지만 점점 작품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어요. 가드와 폼멜의 파일 작업을 추가하는 대신 손잡이 블록 자체에 홈을 파기로 결정했죠. 파일 작업을 두 개의 광택 황동 조각 사이에 넣으면 홈이 돋보이고 전체가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손잡이에 처음 홈을 파서 잘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좋아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처음 하는 걸 해볼 시간이에요. 틸트 그라인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넣고 여기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작은 바퀴를 꺼낸 이유는 가드 안쪽 곡선 반지름이 양쪽 모두 같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벨트 모서리 플래티넘으로도 가능하지만 더 좋은 도구가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연마한 대칭성을 확인하려고 카일 로이어가 쓰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종이의 가드의 윤곽을 따라 그린 다음 그것을 뒤집어서 연필선과 여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히 일치하고 틈이 없으면 제 작업이 거의 대칭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을 그렸더니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뒤집어. 조금 어긋났을 수 있지만 거의 완벽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다듬을 거니까요. 다음 프로파일 작업은 손잡이 끝부분이었는데 그 전에 그 끔찍한 제작 방식에 질려버려서 손잡이 끝부분 하드웨어를 완전히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더 큰 드릴 비트로 나사산을 제거하고 손잡이와 블록을 정확히 맞추는 숨겨진 정렬핀을 만들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전에 제가 게으르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것 좀 보세요. 손잡이를 끼우고 이 정렬 구멍들 덕분에 폼멜도 완벽하게 직각으로 들어가요. 양쪽 모두 완벽하게 직각이고 틈도 없고 여기 폼멜 너트가 들어갈 자리도 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폼멜 너트를 만들어야 했지만 선반이 없어 다음날 친구 작업장에서 선반을 빌려야 했어요. 그 전에 폼멜 프로파일을 다듬을 시간이 있었고 대칭을 위해 여러 스크라이브 라인을 그렸어요. 하드웨어를 다시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들어 실수로 모든 걸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연마하려던 모양은 기본적으로 아까 스케치한 것과 같았어요. 진짜 뜨겁다. 폼멜 너트 타이탄 테이크다운 상상해봐. 오 마이 갓 테이크다운이야. 이건 테이크다운지 아니야. 이미 무게 밸런스가 꽤 잘 맞는 것 같아. 가드가 무게의 최소 30-40% 정도는 잃게 될 거야. 세상에. 이제 거의 완성됐고 정말 멋질 것 같아. 이제 나무 먼지 많이 만들 시간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야를 다듬는 거라 생각했어. 조각을 쉽게 하려고 여분 재료를 남겼지만 결국 다 깎아내야 했어. 그라인더로 전부 갈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표면에서 제거해야 할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았어. 나는 밴드소로 옆면 두꺼운 부분을 잘라냈고 이 조각들은 풀텍 나이프 스케일로 쓸 만큼 두꺼웠다.
온라인에서 본 젠지엔. 사야는 주로 둥글거나 타원형 또는 양쪽에 중앙 능선이 있는 사선형이었어. 결국 나는 좀 더 둥근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어. 내가 사용한 나무의 무늬가 정말 뛰어나서 그라인드 라인보다는 나무 무늬 자체가 돋보이길 원했거든. 이제 폼멜 너트를 만들고 조립할 시간이었어. 이걸 만들기 위해 나는 터너스 웨하우스라는 목공용품점에 갔어. 거긴 정말 멋진 기계들이 다양하게 있거든. 체드는 내가 이 앤티크 선반을 쓰게 친절히 허락해줬어. 폼멜 너트 제작의 첫 단계는 구멍을 뚫고 나사산을 내는 것이야. 구멍이 조각의 수직이고 중심에 있어야 해서 선반이 작업에 딱 맞았어. 구멍을 뚫고 나사산을 낸 뒤 이제 뒤집어 지름을 줄이기 시작했어. 이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작은 스케치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요아. 폼멜 너트 완성됐어. 그냥 여기 바로 들어가. 봐봐. 작업장에서 이 폼멜 너트에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었던 것은 끝부분에 구멍을 뚫는 거였어. 나중에 막대를 넣어서 조일 수 있도록 말이지. 체드가 얇은 자로 중심을 찾아 정확히 구멍을 뚫는 멋진 기계공 요령을 보여줬어. 나는 그 요령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덕분에 구멍을 뚫는 게 정말 쉬웠어. 덕분에 시간이 남아 선반에 넣고 구멍 위에 홈을 내봤어. 멋을 더해보려고 한 거야. 안 돼. 아니, 나 정말 바보 같아. 여기 마술 하나 보여줄게. 포멜 좌석. 포멜 너트가 들어가서 조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8인치 드릴 비트로 그냥 끝까지 들어가고 단단히 조여져요. 저걸 봐. 전부 한 덩어리야. 이게 시트에 딱 맞아요. 이렇게요. 정말 완벽하죠. 좌석이 쭉 이어져 있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더 바랄 게 없죠. 두 번째 포멜 너트는 거의 완성됐지만 저는 구멍에 챔퍼를 주고 끝을 돔 형태로 만들고 싶었어요. 드릴에 너트를 끼우고 작은 휠과 평평한 플래티넘으로 조심히 갈았어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 되면 버퍼기로 광을 냈어요. 광만 내도 폼멜 너트가 검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부품이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늦게 작업을 시작했죠. 제가 마조이스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야 양쪽에 황동 장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알았지만 완성되면 멋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 장식은 슈스이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계획은 황동 조각을 사야와 같은 모양으로 구부려 납땜하고 위에 판을 한 번 더 납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벌써 꽤 딱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 생각은 모르겠지만 이거 꽤 괜찮아요. 솔직히 납땜 조금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납땜하는 동안 문제가 꽤 많았는데 이미 이 영상이 1시간이나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영상에서 저는 남은 황동을 갈아 일체형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요. 납땜이 끝났습니다. 짠. 그리고 칼날이 들어가야 하니까 칼날 모양을 완벽하게 잘라내야 해요. 이 장식에 파내야 할 구멍은 퉁커우와 정확히 같은 크기여야 해요. 윤곽선을 긋는 것으로 어떤 부분을 깎아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 재료를 제거할 도구는 주얼러 톱입니다.
주얼로 톱 사용법을 배워서 절약한 시간이 밀링머신 사용할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 구멍은 모양이 꽤 어색합니다. 둥근 선이 없으니 드릴 비트로 파내는 건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해도 여분 재료를 많이 갈아내야 해요. 저기 어디에 매달렸지? 아무것도 아니야. 보석사 톱으로 완전히 곱게 자르진 못해 약간 줄질했지만 여러 구멍을 뚫는 것보단 덜 다듬었어요. 잘 될 거야. 좋아, 이걸 올려볼게. 다 할지는 아직 몰라. 오 마이 갓. 모든 것에 디테일을 넣기 전 마지막으로 만든 건 제 사야 끝의 장식이었어요. 이 과정은 이전과 거의 같으니 자세히는 안 보여드릴게요. 손잡이에 홈 파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홈 파기를 모르는 분들께 예시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멋져 보여요.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봤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50시간 넘게 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문가나 다름없죠. 방금 그건 농담이었어요. 아무튼 손잡이에 홈을 파기 위해서 제가 처음 한 일은 마치 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손잡이 모양을 먼저 잡는 거였어요. 저는 손잡이와 가드, 폼멜 사이에 완벽한 뮤지엄 핏을 만들기 위해 홈을 파기 전에 손잡이 모양을 잡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손잡이 전체에 12개의 홈을 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줄질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정확한 레이아웃 선이 필요했어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각도기를 사용해서 원을 그리고 4번이나 따로따로 다시 확인했어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이걸 수없이 하는 걸 봤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좋아요. 제 목표는 먼저 모든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꽤 잘한 것 같아요. 조명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아 선을 조금 벗어났지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반대쪽도 시작할 거고 그러고 나서 연결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데요. 앞으로 만드는 모든 나이프에 이걸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플루팅 작업은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 중 하나였어요. 키지나무는 굉장히 기름지고 밀도가 높은 목재라서 줄에 나무가 끼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렸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처음이에요. 저는 ASMR에 빠지진 않았지만 뇌가 간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좋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사각줄을 사용해서 각도를 조금 더 넓히고 있는 거예요. 30도 정도만 더 넓힌 건데 실제로는 훨씬 더 둥글게 보이고 느껴지게 해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래 걸리고 어렵지 않을까 겁났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영어 실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와, 진짜 시원하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시원해. 지금까지는 내 플루트들이 그냥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나는 그걸 둥글게 만들고 싶었어. 반대쪽을 파내지 않고 꼭지점을 정확히 치기 위해서 나는 이 니콜슨 줄에 옆면을 갈아냈어. 모든 플루트의 오른쪽 면을 다 다듬었고 지금 보면 약간 회전하는 기어처럼 보여. 느낌이 이미 달라졌어. 이제 반대쪽도 다듬을게.
지엔젠 손잡이는 보통 아주 둥근 편이야. 그래서 이 끝부분은 꽤 둥글게 남겨뒀고 중간 부분은 조금 더 넓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건 여전히 지엔젠 손잡이처럼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타원형 느낌이 충분히 있어서 내가 칼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그게 정말 중요해. 폼이 들어가고 마지막 연마만 남아서 지금이 가드와 폼멜 다듬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어. 나는 작은 휠이나 둥근 접촉 휠보다 평평한 플래틴이 더 다재다능해서 선호한다. 이번 작업에서 작은 휠이 유용했어. 피팅해 놓고 싶었던 곡선들은 평평한 플래틴으로는 정확하게 만들기 정말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작은 휠 덕분에 전체 과정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쉬워졌어. 잠깐 옆길로 새자면 최근 본 영상들에서 작업들이 점점 멋져지는 것 같아. 채널 초창기엔 작업이 단순해 나중에 설명해도 금방 정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최근에는 촬영 분량이 거의 2배로 늘었고 작업도 훨씬 복잡해져서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훨씬 많아졌어. 이 영상은 9월 초 촬영 후 10월 18일 공개 예정이었어. 하지만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일주일 뒤로 미뤄야 했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더 멋진 빌드를 만들고 싶지만 그러면 업로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마다 영상을 올리지만 앞으로는 2~3달에 한 번씩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이건 한 손으로도 두 손으로도 쓸 수 있는 조합이에요. 필요하다면 한 손 반으로도 쓸 수 있죠. 세상에 이거 정말 기분 좋은데요. 이걸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최종 연마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사야 장식에 약간의 반짝임을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퉁코우 테마를 유지하며 곡선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포터밴드로 자르다 기계에 걸릴까 걱정돼 그라인더로 바꿨습니다. 이 방법이 꽤 잘 통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대에 가져와서 손줄로 모든 선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결과도 멋지고 과정도 금방 끝났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검의 일부인 사야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장식들을 연마하고 나무를 손으로 샌딩한 다음 마감재를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 작은 숨겨진 도파민이 좀 그리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에 거울 같은 마감 처리를 하려면 600방 사포까지 손으로 샌딩을 하고 만약 재질이 더 단단하다면 조금 더 높은 방수 사포를 사용한 다음 그 마감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버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 피팅은 황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계 연마를 하면 손 샌딩을 아예 건너뛰고도 완벽한 거울 마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표면 컨디셔닝 벨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벨트들은 세라믹이나 알루미늄 옥사이드 벨트와 달리 스카치 브레이크 패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벨트들은 많은 재료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기계적인 광택을 내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마 작업에 딱 맞는 것이죠. 저는 4가지 입도를 써서 갈색이 가장 거칠고 회색이 가장 고왔습니다. 각 입도마다 연마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전 입도에서 생긴 긁힘 자국이 없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마감이 더 깔끔해졌습니다. 처음 3가지 입도는 그냥 벨트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회색 벨트에 들어가서는 광택을 더 높이기 위해 녹색 연마제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고 버퍼로 조각을 더 잘 다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버퍼는 겉보기와 달리 작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버핑하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휠이 그걸 잡아차해서 마치 마하칠의 속도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휠이 실제로 제 작업물을 꽤 빨리 뜨겁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버핑할 때 정말 조심해야 했고 자주 물에 담가서 식혀줘야 했습니다. 인내하며 작업한 덕분에 지금까지 중 가장 좋은 광택을 얻었습니다. 장식품의 광택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마침내 칼집 자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모든 부분을 220방 사포로 손으로 샌딩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더 고운 사포로 마감하면 오히려 오일이 잘 새우며들지 않습니다. 마법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세요. 이 나무는 오일이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서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저 색 좀 봐요.
맙소사. 이 나무를 다시 써야겠어요. 이건 정말 미쳤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 마감재는 정말 여러 번 덧발라야 제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약 24시간 정도 건조시킨 다음 1500방 사포로 아주 가볍게 샌딩했어요. 재료를 거의 깎지 않고 표면만 부드럽게 다듬어 코팅이 잘 되게 했어요. 오, 네. 두 번째 코팅만 해도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저는 결국 시스의 트루오일을 6번이나 7번 정도 발랐고 마지막 코팅은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도록 폼 브러쉬로 오일을 발랐어요. 보시다시피 정말 잘 됐어요. 시스의 모든 부품이 완성되어 최종 조립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피팅과 손잡이를 연마할 차례였습니다. 이제 피팅은 시스 장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포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많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호미파인 손잡이 연마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손잡이 블록의 앞뒤에 45도 챔퍼를 사포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까 제가 박물관식 맞춤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깔끔하고 고르게 유지하려고 조심하며 호미파인 깊이까지만 작업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같은 작업을 가드 아래와 폰멜 위에도 했습니다. 이 작업은 금속이라 나무보다 어렵지만 예상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좋아. 위쪽은 꽤 괜찮아 보여. 아래쪽도 꽤 괜찮아. 위쪽을 조금만 더 깊게 만들고 나면 준비가 될 것 같아. 정말 편안해. 약간의 질감을 더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져. 처음엔 표면 컨디셔닝 벨트 모서리만 써서 손잡이 연마를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감이 더 나빠질까봐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사포질을 했어요. 이제 진짜 멋져 보여요. 이 손잡이를 광을 낼 때 최고의 마감을 얻으려면 제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오일을 사용해서 손으로 사포질하는 거예요. 이 방법의 부수적인 효과 중 하나는 최종적으로 나무의 무늬가 드러나서 정말 멋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봐. 오, 세상에. 그게 사야의 나무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래서 기지나무가 최고죠. 제 첫 홈이 들어간 손잡이 치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무 무늬가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것도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곡선이 모두 보여서 정말 대단한 나무예요. 나무를 광내고 나서 모든 피팅도 하나하나 거울처럼 반짝이도록 더 닦아줬어요. 이게 최종 조립 전의 모든 것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칼날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분해형이라 제작자 마크 위치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탕의 색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제 이름을 넣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하바키 위쪽에 바로 새길 거고 양쪽 모두에 새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걸 만든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게 터키식 트위스트 다마스커스 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잊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보려면 제가 직접 가서 애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운 주방 세제로 칼날을 깨끗이 닦아 애칭을 잘 나오게 합니다. 좋아, 제발 잘 나와라. 무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세페릭 용액을 조금 부어서 2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발 예발 예발. 오 그래. 오 좋아. 금방 중화시켜 줄게. 와 저건 진짜 엄청 멋져 보이네. 세상에 이게 다 합쳐지면 진짜 완전히 놀랄 것 같아. 애칭기 더 멋져 보이게 하려고 여기서 내가 하는 건 2500방사포로 산화물을 전부 깨끗이 닦아내는 거야. 애칭 작업 중 이렇게 하면 무늬가 더 깔끔하고 대비도 뚜렷해져. 좋아 두 번째 층이야. 마를로? 뭐 하는 거야? 그거 위험해. 마를로 안 돼. 나는 지금 너를 추방한다. 알겠어. 좋아. 지난 두 번의 애칭 작업은 염화철이라는 혼합물로 했어. 이건 무늬에 깊이를 주는 데는 정말 좋지만 색을 내는 데는 그다지 좋지 않아. 이제 이 무늬에 꼭 필요한 대비를 주기 위해서 커피 애칭이라는 작업을 할 거야. 이거 다 써야 할 것 같아. 좋아. 이 커피가 충분히 진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맛을 보는 거야. 좋아. 커피 맛도 안 나. 알겠어. 한번 해보자. 4시간 동안 두고 2시간 뒤 내가 확인할게. 4시간 지났네. 중간에 확인했을 때 일정했어. 이제 결과를 보자. 오,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이 철사를 좀 빼고 헹궈 볼게. 커피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서. 그래, 이거 정말 좋아 보여. 아주 아주 고르고 정말 일정해. 카나우바 왁스를 바르기 전에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바르고 나면 얼마나 멋질지 상상도 안 돼. 모든 걸 조립하고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칼날에 카나우바 왁스를 바르는 거였어. 여기에 오일 코팅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왁스를 바르면 훨씬 더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고 외관도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줘. 이 마감제 바르기 꽤 까다로워. 나는 칼날을 약섭시 82도, 화씨 180도까지 가열한 다음 전체에 왁스를 녹여 바르고 완전히 코팅된 후에는 다시 한번 가열해서 남은 왁스를 닦아내야 해. 이게 그렇게 힘들게 들리진 않지만 이렇게 긴 칼날에는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렸고 내 팔뚝이 완전히 망가졌어. 칼날과 왁스가 식으면 마감이 더 칙칙해 보여.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야. 다음 단계인 왁스 광내기에서 모든 마법이 일어나. 이 노란 천은 선샤인 천이라고 불러. 이 천은 보석 세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미세 연마제가 묻은 광택용 천이야. 이 단계에선 이게 최고야. 반짝이는 마무리를 줘. 이 껌 만드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제야 조립하니 기분이 이상해. 이 껌의 모든 부분에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제작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정말 힘들게 밀어붙였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이 검이 아바타 소카의 운석검과 닮았다고 하더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 이 검 제작 과정을 지켜봐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젠을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
오 무섭다.